이게 동맹입니까? 저는 서류를 내려치며 소리쳤습니다. 48시간 내 복종하라는 게 동맹입니까? 18년을 바친 방어선을 버리라는 게 협력입니까? 침묵만 흘렀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2025년 2월 세계에서 가장 추운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총성은 없었습니다. 폭탄도 떨어지지 않았죠. 하지만 동맹이라는 이름의 족쇄가 조여들고 있었습니다. 40% 관세 폭격, 30% 예산 삭감, 그리고 제로였습니다. 협상 여지가 말입니다. 북극 방어선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18년간 쌓아 올린 감시망이 석 달 만에 증발하고 있었죠. 강대국의 압박 앞에서 우리는 무력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얇은 보고서 한 권을 제 책상에 던졌습니다. 표지에 적힌 나라 이름, 코리아, 대한민국. 우리가 무시했던 반도의 작은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작지 않았습니다. 영하 40도 혹한을 이겼고 400m 얼음 밑을 정복했고 2년 만에 불가능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세계가 비웃을 때 그들은 증명했습니다. 강대국이 압박할 때 그들은 구원했습니다. 오늘 그 기적의 기록을 여러분께 전합니다. 작은 나라가 세계를 구한 이야기를 말입니다. 새벽 4시 모니터 17개 중 6개가 붉게 깜빡였습니다. 북극 감시망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의 잠수함은 얼음 밑을 유영하는데 우리의 눈은 하나씩 감기고 있었습니다. 이건 예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주권의 문제였습니다. 저는 알렉산더 크로우입니다. 옥스퍼드에서 극지 전략을 배웠고 영국 해군에서 현실을 배웠습니다. 18년간 노르웨이 트롬스에 살며 북극을 지켜왔습니다. 저는 수치를 믿는 사람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말하죠. 하지만 그날 데이터조차 절망을 증명했습니다. 2025년 2월이었습니다. 관세 폭탄이 터졌습니다. 40% 수입 축소, 35% 추가 관세, 25% 방산 부품 관세. 숫자가 스크린을 가득 채웠습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죠. 북극 해양 감시 예산이 30% 삭감됩니다. 위성 데이터 구독이 중단됩니다. 센서 결함 교체 예산은 제로입니다. 18년간 쌓아 올린 시스템이 9개월 안에 무너진다는 겁니까? 합참 브리핑룸은 무거웠습니다. 대령이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올해 북극 감시망 전면 중단. 작전 공백 9개월에서 12개월 전망입니다. 러시아와 중국의 북극 진출이 가속화되는 시점의 말입니다. 스크린에 붉은 결손 구역 지도가 떴습니다. 캐나다 북부 해역 6개 구역이 회색으로 변했습니다. 제 이름 옆에 리스크 오너라는 글자가 전멸했습니다. 책임자는 접니다. 하지만 권한은 없습니다. 예산도 없습니다. 시간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 서류가 도착했습니다. 미국 국무부 공문이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죠. 방산 프로젝트 협의 절차 강화. 내용은 더 간단했습니다. 모든 방산 조달과 테스트의 사전 승인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독자적 결정은 불가능합니다. 서한 말미에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동맹 일탈로 간주 가능. 협의가 아니었습니다. 허락이었습니다. 동맹이라 쓰고 복종이라 읽는 문장이었습니다. 실무진이 침묵했습니다. 온건파는 시간을 두고 협상하자고 했습니다. 강경파는 이건 주권 침해라고 맞섰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같았습니다. 우리는 선택권이 없다는 겁니다. 저는 그날 밤 상황판 앞에 섰습니다. 얼음 및 감시 장비 17개 구역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중 6개가 오프라인으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북극 항로가 조기 개방되면 물류와 에너지 루트가 치명적 위험에 노출됩니다. 아시아발 화물선들이 수에즈 운하 대신 북극을 택하면 글로벌 해운 판도가 바뀝니다. 그 항로를 우리가 보지 못한다는 겁니까? 제 서랍 속엔 폴라 쉴드 원설계도가 있었습니다. 5년 전 제가 직접 설계한 겁니다.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무력화 임박. 지도는 붉었고 시간은 차가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젊은 분석관이 얇은 보고서를 제 책상에 던졌습니다. 표지에 한 단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이게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이라는 단어에 아무 기대도 없었습니다. 기술 하천국 정도로 알고 있었죠.
하지만 첫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제 확증 편향에 금이 갔습니다. K9 자주포 혹한 운용 데이터. 마이너스 40도씨에서 정상 작동. 급지 잠수함 설계 컨셉. 마이너스 20도씨 해수에서 400m 자망 기록. 폴란드 실전 배치, 노르웨이 도입 검토, 핀란드 테스트 완료. 이건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실전 배치 레퍼런스였습니다. 검증된 데이터였습니다. 제 심박수가 올라갔습니다. 보고서 두께는 얇았지만 무게는 무거웠습니다. 페이지 하단에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2년 전력화 가능. 2년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9개월이 아니라 2년이면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는 겁니까? 저는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북극의 바람 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엔 다른 소리가 울렸습니다. 작은 불씨가 얼음을 태우기 시작했다는 소리였습니다. 책상 위 얇은 보고서 한 권이 거대한 대륙의 무게를 바꾸려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코리아 파일을 다시 펼쳤습니다. 밤새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K9 자주포, K2 흑표 전차, 천궁 방공 시스템. 생소한 이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배치국가 리스트는 익숙했습니다. 폴란드,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모두 실전 검증이 필요한 나라들이었죠. 저는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밤샘 작업이었습니다. 동맹국 실전 배치 레퍼런스가 연쇄적으로 확인됐습니다. 폴란드군 K9 운용 보고서, 노르웨이 혹한 테스트 결과, 에스토니아 정비 매뉴얼. 제 노트에 한 단어를 적었습니다. 검증됨. 하천국이라는 제 편견이 후퇴하고 있었습니다. 사흘 후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한국 국방부 산하 방위사업청이었습니다. 제목은 짧았죠. 초청. 내용은 더 짧았습니다. 말 대신 시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단에 한 줄이 더 있었습니다. 2년 전력화 가능.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실물을 보겠다는 결심을 했죠. 항공권을 즉시 발권했습니다. 48시간 후 저는 인천공항에 서 있었습니다. 김준혁이 마중 나왔습니다. 한국방산 프로젝트 매니저였죠. 악수가 단단했습니다. 먼 길 오셨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시간 낭비는 안 시키겠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경기도 한 시험장에 서 있었습니다. 기온은 마이너스 15도씨였습니다. 바람이 거셌죠. K9 자주포가 눈 위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검은 철갑이 하얀 눈과 대비됐습니다. 시작합니다. 김준혁이 말했습니다. 시간이 멈췄습니다. 조준, 장전, 발사. 2분 50초였습니다. 5km 표적이 명중됐습니다. 진동 주파수 안정값이 스크린에 떴습니다. 오차 원형은 0.0x 단위였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노트에 수치를 적었죠. 서구 표준보다 빠릅니다.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빠른 게 아닙니다. 김준혁이 대답했습니다. 필요한 속도입니다. 그 한마디가 제 신념을 흔들었습니다. 완벽보다 실전. 이론보다 현장. 제가 20년간 배운 서구방산 철학과 달랐습니다. 오후엔 브리핑룸으로 이동했습니다. KSS 오로라 설계 컨셉이었습니다. 급지 잠수함이죠. 슬라이드가 넘어갔습니다. 마이너스 20도씨 해수, 400m 자망, 얼음 밑 항해 설계 철학. 빙하 경로 은밀 접근이 가능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가능합니다. 엔지니어가 대답했습니다. 테스트 완료했습니다. 추진 모듈, 소나 시스템, 내빙 구조. 모두 모듈화되어 있었습니다. 정비성이 극대화된 설계였죠. 슬라이드마다 체크 표시를 했습니다. 제폴라 쉴드 설계와 결이 같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나았습니다. 저녁엔 김준혁과 엔지니어들이 저를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작은 한식당이었습니다. 분위기는 편안했죠. 왜 이렇게 단순하게 설계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복잡하면 고장납니다. 한 엔지니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현장에선 볼트 하나가 생명입니다. 가성비와 정비성이 우선입니다. 김준혁이 덧붙였습니다.
북극은 실험실이 아니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북극은 단순함과 견고함을 요구합니다. 제 결론과 완전히 합치했습니다. 노트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현장이 이론을 이긴다. 완벽은 느립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전장은 빠릅니다. 맞습니다. 김준혁이 웃었습니다. 한국은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작은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술은 작지 않았습니다. 정밀은 숫자가 아니라 태도였습니다. 저는 오늘 기술이 아니라 신념을 봤습니다. 2년. 그 숫자는 약속이 아니라 계획이었습니다. 시험장에서 본 K9의 정확함, 브리핑룸에서 본 설계의 치밀함, 식당에서 들은 철학의 명료함.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제 가방 속엔 USB가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시연 데이터 전부가 담겨 있었죠. 김준혁이 건넨 겁니다. 본국에 보여주십시오. 그가 말했습니다. 데이터가 증명할 겁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그들은 말하지 않는다. 증명한다. 창밖으로 북극의 얼음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세계였죠. 하지만 제 가슴 속엔 따뜻한 무언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희망이었습니다. 작은 불씨가 이제 불꽃이 되고 있었습니다. 캐나다로 돌아온 저는 즉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USB 속 데이터를 전부 분석했죠. K9 시연 영상, KSS 오로라 설계도, 정비 매뉴얼, 테스트 결과. 모든 수치가 일치했습니다. 거짓이 없었습니다. 실무진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새벽 4시 10분이었습니다. 비밀 유지를 위한 시간이었죠. 7명이 모였습니다. 국방부 실무진 4명, 기술진 2명, 그리고 저였습니다. 한국과 비공식 협력을 제안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군가 커피를 마셨습니다. 온건파 데이비드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국이 알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모르게 하면 됩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재무 담당 로라가 말했습니다. 리스크는 이미 있습니다. 제가 스크린을 켰습니다. 북극 감시망 6개 구역 오프라인. 이게 더 큰 리스크입니다. 기술진 마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데이터는 신뢰할 만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검증이 필요하긴 하지만요. 그래서 제안합니다. 제가 USB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비공식 탐색입니다. 소수 정예만 관여합니다. 코드명을 부여합니다. 코드명이 뭡니까? 데이비드가 물었습니다. 오로라입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 이름이 회의실을 채웠습니다. 북극의 빛이었죠. 희망의 상징이었습니다.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찬성 5, 반대 2. 프로젝트 오로라가 시작됐습니다. 보안 프로토콜이 즉시 수립됐습니다. 회의 시간은 새벽 4시 10분으로 고정됐습니다. 문서는 암호화됐습니다. 참여자는 7명으로 제한됐습니다. 일주일 후 김준혁에게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실전 해역 시연 가능합니다. 단 한 줄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실전 해역입니다. 북극 바다였습니다. 리스크가 극대화되는 선택이었죠. 하지만 검증은 확실했습니다. 승인합니다. 제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양측이 비밀 체크리스트를 교환했습니다. 12개 항목이었습니다. 기상 조건, 해역 선정, 보안 프로토콜, 비상 대응, 데이터 공유. 12번 항목이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데이터가 말하게 한다. 규칙은 간단했습니다. 침묵입니다. 오직 수치만 말합니다. 디데이가 다가왔습니다. 2025년 5월 17일이었습니다. 북극 해역 북위 72도 지점이었죠. 수온 -1도씨, 조류 1.4노트, 얼음 두께 1.2m. 악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더 완벽한 시험대였습니다. 저는 캐나다 해군 관측함에 탑승했습니다. 한국 측 잠수함 KSS 시험함이 500m 전방에 대기 중이었습니다.
검은 선체가 백야의 빛을 반사했습니다. 준비됐습니다. 무전이 들어왔습니다. 김준혁의 목소리였습니다. 시작하십시오. 제가 대답했습니다. 자망이 시작됐습니다. 수면이 갈라졌습니다. 선체가 천천히 가라앉았습니다. 소나 신호가 스크린에 떴습니다. 이중 삼각 대형이었습니다. 완벽한 포메이션이었죠. 시간이 멈췄습니다. 400m 자망입니다. 얼음 및 항해입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신호가 안정적이었습니다. 진동 로그의 노이즈가 최소였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옆에 있던 기술진이 중얼거렸습니다. 저도 믿기 힘들었습니다. 이론과 현실이 일치하고 있었습니다. 설계가 증명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통신병이 다가왔습니다. 박사님, 정찰 위성 궤도 접근 정보입니다.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노출 가능성이었습니다. 미국 정찰 위성이 이 해역을 지나갑니다. 8분 후였습니다. 한국 측에 통보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무전이 나갔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김준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계획대로 진행합니다. 담담했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지만 그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6분이 지났습니다. 부상 신호가 떴습니다. 수면이 다시 갈라졌습니다. 선체가 떠올랐습니다. 모든 기기가 그린으로 변했습니다. 완벽한 성공이었습니다. 위성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잠수함은 이미 안전 해역에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용기는 조용했다. 3일 후 본국 실무 브리핑이 열렸습니다. 프로젝트 오로라 참가자 전원이 모였습니다. 저는 시연 데이터를 공개했습니다. 자망 시간, 소음 수치, 에너지 효율, 안정성 지표. 모든 수치가 스크린을 채웠습니다. 반대파가 침묵했습니다. 실무파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숫자가 논쟁을 끝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 제목이 떴습니다. 결과 수사가 아니다. 데이비드가 입을 열었습니다. 계속 진행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공식 협력 검토 단계로 넘어갑니다.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작은 불씨가 이제 불길이 되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북극의 하늘이 맑았습니다. 얼음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승리했고 데이터는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희망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후 백악관 국무부 서류가 도착했습니다. 봉투가 두꺼웠죠. 첫 페이지에 제목이 있었습니다. 한국과의 군사기술 교류는 동맹 위반 소지 있음. 세 번째 페이지 하단에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48시간 내 준수 요구. 48시간입니다. 이틀 안에 모든 걸 중단하라는 겁니까?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새벽 4시 10분이었죠. 7명이 모여야 하는데 6명만 왔습니다. 애단이 늦었습니다. 이걸 보십시오. 저는 서한을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데이비드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이건 명령입니다. 마크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제임스가 물었습니다. 테이블 위 커피잔이 진동했습니다. 긴장이 공기를 잘랐습니다. 그때 에단이 들어왔습니다. 30분 늦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죠. 차가 막혔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새벽 4시에 차가 막힙니까? 저는 의심을 품었습니다. 회의가 계속됐습니다. 의견이 갈렸습니다.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계속 3, 중단 2, 보류 1. 에단이 중단에 표를 던졌습니다. 왜 중단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우린 너무 멀리 갔습니다. 에단이 대답했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결론은 유보였습니다. 새벽 5시 30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가 없었습니다. 크로우 박사님.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당신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전화가 끊겼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주차장에 검은 세단이 있었습니다. 전조등이 한 번 깜빡였습니다. 누군가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충격적인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내부 정보 유출 가능성이었습니다. 48시간 전 누군가 프로젝트 오로라 파일에 접근했습니다. 승인되지 않은 접근이었죠. 누굽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보안팀장이 스크린을 켰습니다. 접근 기록이 떴습니다. 에단 리드였습니다.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동료였습니다. 아니, 동료였다고 생각했습니다.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파일 6개가 복사됐습니다. 백악관 서한 도착 하루 전이에요.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에단이 정보를 흘렸습니다. 그래서 백악관이 움직였습니다. 배신은 외부에서 오지 않습니다. 언제나 옆자리에서 옵니다. 에단을 소환하십시오. 2시간 후 에단이 제 사무실에 왔습니다. 앉으십시오. 제가 말했습니다. 그가 앉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죠. 왜 그랬습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파일 6개입니다. 제가 스크린을 켰습니다. 당신 계정으로 복사됐습니다. 에단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난 조국을 지켰을 뿐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조국을 지켰다고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동맹을 배신하고요? 한국은 동맹이 아닙니다. 에단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국이 동맹입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찢었습니다. 동맹의 정의가 이렇게 다를 수 있습니까? 나가십시오. 제가 말했습니다. 에단이 일어났습니다.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박사님도 곧 이해하실 겁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우린 선택권이 없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창밖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생각했습니다. 동맹이란 무엇입니까? 힘이 만드는 관계입니까? 아니면 신뢰가 만드는 관계입니까? 제 노트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동맹이라 쓰고 복종이라 읽는다. 감시자는 진실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감시당하고 있었습니다. 배신의 실체를 봤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의 정체도 봤습니다. 우리는 침묵 속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도망치지 않습니다. 숨는 건 인간뿐입니다. 에단의 배신이 드러난 다음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멈출 수 없습니다. 아니, 멈추지 않겠습니다. 진실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김준혁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비밀 시연을 진행합니다. 단 한 줄이었죠. 답장이 왔습니다. 준비됐습니다. 프로젝트 오로라 팀에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4명뿐이었습니다. 데이비드, 마크, 제임스, 그리고 저였습니다. 우리는 극비 작전을 계획했습니다. 코드명은 그대로였습니다. 오로라입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공식 기록에 남기지 않습니다. 보고서도 없습니다. 오직 데이터만 남깁니다. 2025년 6월 3일이었습니다. 북극 해역 북위 74도 지점이었죠. KSS 오로라호 실전 테스트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관측함 브리지에 서 있었습니다. 영하 25도씨였습니다. 바람이 초속 18m로 불었습니다. 얼음 두께는 1.3m였죠. 이보다 완벽한 시험대는 없습니다.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김준혁의 무전이 들어왔습니다. 자망 시작합니다. 승인합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수면이 갈라졌습니다. 검은 선체가 천천히 가라앉았습니다. 소나 신호가 스크린에 떴습니다. 파란 점 하나가 깊이 들어갔습니다. 100m, 200m, 300m, 400m. 신호가 안정적이었습니다. 얼음 밑 항해 시작합니다. 김준혁의 목소리였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신호가 계속 안정적이었죠. 그때였습니다. 신호가 끊겼습니다. 신호 소실. 통신병이 외쳤습니다.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스크린에서 파란 점이 사라졌습니다. 오로라 표식이 꺼졌습니다. 재접속 시도하십시오. 제가 명령했습니다. 시도 중입니다. 통신병이 대답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신호가 없었습니다.
이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침묵이었습니다. 데이비드가 다가왔습니다. 박사님, 최악을 고려해야 합니다. 아직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3시간이 지났습니다. 브리지에 긴장이 흘렀습니다. 4시간, 5시간, 6시간.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북극의 하늘은 여전히 밝았습니다. 백야였죠. 하지만 제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7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멀리서 수면이 움직였습니다. 모두가 쌍안경을 들었습니다. 검은 선체가 떠올랐습니다. KSS 오로라호였습니다. 신호 재포착. 통신병이 외쳤습니다.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모든 기기가 그린으로 변했습니다. 정상 작동이었습니다. 성공입니다. 마크가 소리쳤습니다. 브리지의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무전이 들어왔습니다. 미션 완료했습니다. 김준혁의 목소리였습니다. 담담했습니다. 7시간 동안 어디 있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얼음 밑이었습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계획대로였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7시간입니다. 그들은 7시간 동안 얼음 밑을 항해했습니다. 통신 두절 상태로 말입니다. 왜 알리지 않았습니까? 신호음이 적을 부를 수 있습니다. 김준혁이 말했습니다. 침묵이 우리 편이었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을 설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48시간 후 비밀 브리핑이 열렸습니다. 4명만 참석했습니다. 저는 시연 데이터를 공개했습니다. 자망 깊이 400m, 항해 시간 7시간, 소음 수치 최소가, 에너지 효율 94%, 진동 로그 안정. 모든 수치가 완벽했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데이비드가 말했습니다. 믿어야 합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수치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제목은 데이터가 동맹보다 크다였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데이비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속 진행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브리핑이 끝난 후 김준혁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처음으로 대면했습니다.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제 손은 차가웠죠. 감사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감사는 우리가 해야 합니다. 김준혁이 대답했습니다. 박사님이 믿어주셨으니까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계약이 아니라 약속이라는 걸. 신뢰로 맺은 약속이라는 걸. 기술이 아니라 철학이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김준혁이 웃었습니다. 실패를 전제로 한 완벽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북극의 얼음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북극은 인간의 신념을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통과했습니다. 얼음이 갈라지고 진실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승리했고 데이터는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작은 불씨가 이제 확실한 불길이 되고 있었습니다. 승리는 짧았습니다. 일주일 후 재앙이 시작됐습니다. 미국 정찰 위성이 오로라호를 포착했습니다. 북극 해역 북위 74도 지점이었죠. 시연 당일 촬영된 사진이었습니다. 선체가 선명했습니다. 한국 국기도 보였습니다. CNN이 먼저 보도했습니다. 캐나다, 미국 몰래 한국과 군사협력. 헤드라인이 전 세계를 돌았습니다. BBC가 따라갔습니다. 북극 동맹 균열. 하늘조차 우리를 배신했습니다. 사흘 후 백악관이 움직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표정이 단단했죠. 캐나다는 동맹을 배신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즉각 제재를 발효합니다. 40% 관세였습니다. 모든 캐나다 수출품에 적용됐습니다. 자동차, 목재, 에너지, 농산물. 전부였습니다. 캐나다 경제가 흔들렸습니다. 증시가 폭락했습니다. 마이너스 28%였죠.
실업률이 급등했습니다. 거리에 시위대가 나왔습니다.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캐나다 경제 위기 초래. 화면엔 무너지는 그래프가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경제를 무기로 삼았습니다. 우리는 신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신념보다 돈을 선택했습니다. 국회가 소집됐습니다. 야당이 정부를 공격했습니다. 누구 책임입니까? 왜 비밀로 했습니까? 국익을 팔았습니까? 총리가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국방장관이 사임했습니다. 실무진이 줄줄이 물러났습니다. 프로젝트 오로라가 공개됐습니다. 언론이 파헤쳤습니다. 참가자 7명의 이름이 드러났습니다. 제 이름도 있었죠. 북극 방위연합 선임연구위원 알렉산더 크로우, 주도 혐의였습니다. 범죄자 취급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에단이 체포됐습니다. 정보 유출 혐의였죠. 경찰이 그를 연행했습니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에단이 대답했습니다. 난 조국을 지켰을 뿐입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그의 얼굴이 전국에 송출됐습니다. 배신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영웅처럼 말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손이 칼이었습니다. 정부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프로젝트 오로라 즉각 중단 및 관련자 징계. 모든 연구가 폐기됐습니다. 데이터가 삭제됐습니다. 파일 하나 지워질 때마다 짧은 비프음이 울렸습니다. 저는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니터가 꺼졌습니다. 불이 꺼진 화면만 남았습니다. 제 얼굴이 반사됐습니다. 늙어 보였죠. 해임 통보가 왔습니다. 알렉산더 크로우, 북극 방위연합 선임연구위원직 해임. 즉시 효력 발생. 18년이었습니다. 18년 동안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폴라 쉴드 원설계도가 있었습니다. 5년 전 제가 그린 청사진이었죠. 이제 쓸모 없었습니다. 서랍을 닫았습니다.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발소리만 울렸습니다. 나는 싸웠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북극의 겨울은 여전히 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끝이 정말 보이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캐나다 경제 추락, 실업자 10만 명 증가. 프로젝트 오로라 책임자 처벌 요구 시위. 제 얼굴이 화면에 떴습니다. 주범 크로우 박사 아직 침묵. 저는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곳이 없었을 뿐입니다.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침묵이었죠. 그때였습니다. 이메일 알림이 울렸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발신자는 김준혁이었습니다. 제목은 짧았습니다. 박사님. 저는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본문에 한 줄이 있었습니다. 박사님, 포기하지 마십시오. 손이 떨렸습니다. 화면이 흐려졌습니다. 눈물 때문이었습니다.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마지막 문장이 있었습니다. 진실은 얼음처럼 숨지만 녹으면 세상을 적십니다. 저는 화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 문장을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진실은 얼음처럼 숨습니다. 하지만 녹으면 세상을 적십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작은 빛이 보였습니다. 가로등이었죠. 어둠 속에서도 빛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한 줄을 적었습니다. 얼음 아래 아직 불이 산다. 배신은 사건이 아니라 과정이었습니다. 우리는 조금씩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속지 않겠습니다. 강대국은 협박으로 질서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협박은 언젠가 스스로를 무너뜨립니다. 저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2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집에서 칩거했습니다. 언론을 피했죠.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저를 잊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잊지 않았습니다.
2025년 7월 15일 아침이었습니다. 뉴스 속보가 떴습니다. 한국 국방부 긴급 브리핑 예고. 저는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서울이었습니다. 국방부 브리핑룸이었죠. 기자들이 가득했습니다. 한국 국방부 대변인이 단상에 섰습니다. 표정이 단호했습니다. 프로젝트 오로라 관련 자료를 전 세계에 공개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공개입니다. 비밀이 아니라 공개였습니다. 이건 군비가 아니라 신뢰의 실험이었습니다. 대변인이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는 숨기지 않습니다. 세상에 드러냅니다. 스크린에 데이터가 떴습니다. KSS 오로라호 설계도, 북극 시연 영상, 자망 데이터, 모든 수치. 전부였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400m 자망, 7시간 얼음 및 항해, 소음 최소화. 대변인이 수치를 낭독했습니다. 모두 검증된 데이터입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북극 해역 영상이 나왔습니다. 얼음이 갈라지고 검은 선체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봤던 그 장면이었습니다. 그들은 숨기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드러냈습니다. CNN이 실시간으로 송출했습니다. BBC가 따라갔습니다. NHK, GDF, 알자지라. 전 세계 언론이 움직였습니다. 북극 400m 자막 영상 조회수가 폭발했습니다. 1시간 만에 100만 뷰를 넘었습니다. 3시간 만에 500만 뷰였습니다. 영국 기자가 말했습니다. 이건 기술의 반란입니다. 프랑스 언론이 제목을 뽑았습니다. 얼음 아래의 진실. 독일 전문가가 분석했습니다. 실측값이 진본입니다. 조작 불가능합니다. 북극의 어둠을 뚫은 건 태양이 아니라 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백악관은 달랐습니다. 트럼프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얼굴이 붉어져 있었죠. 가짜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조작된 영상입니다.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증거는 필요 없습니다. 트럼프가 대답했습니다. 상식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달랐습니다. 전문가들이 검증했습니다. 영국 해군, 프랑스 국방부, 독일 기술연구소. 모두 같은 결론이었습니다. 진본입니다. 여론이 역풍을 일으켰습니다. 소셜미디어가 들끓었습니다. 진실을 거부하는 자는 거짓에 굴복한다. 바로 제 말이었습니다. 누군가 제 노트를 봤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진실은 하나였습니다. 사흘 후 CBC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생방송 인터뷰 요청이었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김준혁의 이메일이 떠올랐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는 수락했습니다. 7월 20일 저녁 8시였습니다. CBC 스튜디오였죠. 앵커가 저를 소개했습니다. 북극 방위 전문가 알렉산더 크로우 박사입니다. 카메라 적색등이 켜졌습니다. 생방송이었습니다. 박사님은 배신자라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앵커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봤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저는 배신자가 아닙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저는 동맹의 진짜 의미를 지킨 사람입니다.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습니다. 동맹이란 힘이 아니라 신뢰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했습니다. 강대국이 약소국을 통제하는 게 동맹입니까? 아닙니다.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는 게 동맹입니다. 앵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18년간 북극을 지켰습니다.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누가 저를 지켜줬습니까? 예산을 삭감한 동맹입니까? 승인을 강요한 동맹입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들은 말 대신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약속 대신 증명을 했습니다. 이게 진짜 동맹입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받아 적었습니다. 힘은 무너집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신뢰는 남습니다. 생방송이 끝났습니다. 적색등이 꺼졌습니다. 제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이메일이 폭발했습니다.
대부분 응원이었습니다. 용기에 감사합니다. 진실을 말해줘서 고맙습니다. 당신이 영웅입니다. 다음 날 한국 외교부가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프로젝트 오로라는 양국의 공동 자산입니다. 성명서에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캐나다를 존중합니다. 진짜 동맹은 크기를 나누지 않습니다. 책임을 나눕니다.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들은 저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공을 나눴습니다. 책임을 함께 졌습니다.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한 줄을 적었습니다. 그날 북극의 얼음이 아니라 세계의 질서가 갈라졌습니다. 세상이 드디어 신뢰의 언어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7월 25일이었습니다. 나토 본부에서 긴급 성명이 발표됐습니다. 브뤼셀이었죠. 한국의 극지 기술은 동맹국에 유익하다. 성명서가 발표됐습니다. 아시아 최초 북극 전략 파트너국으로 승인한다. 세계가 드디어 움직였습니다. 저는 텔레비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18년을 기다렸습니다. 진실이 이기는 순간을 말입니다. 성명서 하단에 서명란이 있었습니다. 자문위원 명단이 보였습니다. 제 이름이 있었습니다. 알렉산더 크로우. 저는 다시 불려갔습니다. 해임됐던 제가 다시 필요해졌습니다. 8월 10일 노르웨이 오슬로 포럼이었습니다. 국제 북극 안보 회의였죠. 500명이 모였습니다. 각국 국방장관, 전문가, 학자들이었습니다. 저는 기조연설자로 초청됐습니다. 단상에 섰습니다. 조명이 눈부셨습니다. 500명의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강대국은 두려움을 줍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위대한 나라는 희망을 줍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국은 후자의 길을 택했습니다. 제가 계속했습니다. 그들은 힘으로 협박하지 않았습니다. 기술로 증명했습니다. 이게 진짜 리더십입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기립박수였습니다. 힘으로 세운 질서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신뢰로 세운 질서만이 영원합니다. 박수가 계속됐습니다.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과학자로 태어났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인간으로 증언합니다. 작은 나라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말입니다. 홀이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연설이 끝난 후 김준혁이 다가왔습니다. 처음으로 포옹했습니다. 해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해냈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8월 30일이었습니다. 오타와 의사당 앞이었죠.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캐나다 총리와 한국 외교장관이 나란히 섰습니다. 서명식이었습니다. 북극 안보 협력 조약이었죠. 군중이 모였습니다. 수천 명이었습니다. 캐나다 국기와 태극기가 함께 펄럭였습니다. 서명이 시작됐습니다. 펜이 종이 위를 움직였습니다. 두 사람이 악수했습니다.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저는 군중 속에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게 꿈입니까? 아니었습니다. 현실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두 깃발이 하나의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태극기와 메이플리프가 나란히 춤췄습니다. 두 깃발이 하나의 바람에 흔들릴 때 역사는 기록을 멈춥니다. 9월 7일이었습니다. 북극 해역이었죠. 북위 75도 지점이었습니다. KSS 오로라호와 캐나다 잠수함 빅토리아급이 나란히 항해했습니다. 합동작전이었습니다. 저는 관측함에서 지켜봤습니다. 두 잠수함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검은 선체가 햇빛을 받았습니다. 양쪽 선체에 국기가 달려 있었습니다. 소나 화면을 봤습니다. 두 신호가 떴습니다. 완벽한 평행선이었습니다. 서로를 신뢰하며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전시가 아닙니다.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평화의 설계도입니다. 김준혁이 옆에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가 웃었습니다. 신념은 얼지 않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북극 기지로 돌아왔습니다. 18년을 산 곳이었죠. 책상에 앉았습니다.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2025년 9월 7일.
북극의 밤은 길지만 그 속에서 새벽을 봤다. 펜촉 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얼음은 녹았고 진실은 떠올랐다. 그리고 그 위에 한국이라는 이름이 빛났다. 창밖을 봤습니다. 북극의 하늘에 오로라가 떴습니다. 초록빛이 하늘을 수놓았습니다. 장엄했습니다. 강대국의 그늘 아래서 시작된 싸움은 작은 나라의 빛으로 끝났다. 오로라가 춤췄습니다. 하늘이 빛났습니다. 나는 이제 안다. 신념은 얼지 않는다는 걸.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의자에 기댔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오랜 싸움 끝에 찾아온 평화였습니다. 저는 20년간 북극의 바람을 연구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보다 따뜻한 진실을 배웠습니다. 동맹은 힘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약속은 말이 아니라 증명입니다. 그리고 희망은 크기가 아니라 신념입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신념은 거대했습니다. 그 신념이 세상을 바꿨습니다. 저는 그 신념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창밖 오로라가 점점 밝아졌습니다. 북극의 어둠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나는 북극의 얼음 아래서 봤습니다. 강대국이 세운 질서가 깨지는 순간을. 그리고 한국이라는 이름의 새벽이 떠오르는 장면을. 작은 불씨가 불꽃이 되고 불꽃이 횃불이 되고 횃불이 새벽이 됐습니다. 이제 세상이 그 빛을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노트 마지막 페이지에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진실은 느리지만 멈추지 않는다. 그리고 결국 이긴다.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오로라를 바라봤습니다. 얼음 위에 약속이 지켜졌습니다.